만약 오늘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누구를 가장 먼저 안고 싶을까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지붕 위를 덮으며 도시의 숨결을 감쌌습니다. 낡은 카페 구석, 흐릿한 조명 아래 한재호는 커피잔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쥔 커피는 이미 식었고 마치 그의 인생과 닮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아내 민서, 그리고 탄탄한 미래. 하지만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고 하루하루 이어지는 실직과 구직 실패 속에 그는 천천히 무너져 갔습니다. 재호 씨,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당신은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차가운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밥상 위, 서로의 눈을 피하는 시선들, 돈, 책임, 그리고 침묵이 그들 사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집 몇 개만 챙겨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은 몸 하나 누일 만큼의 공간밖에 없었지만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곳이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낡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재호의 인생은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낡은 고시원의 작은 창틈을 뚫고 들어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배낭 위에 내려앉았다. 한재호는 몸을 일으키며 귀에 익은 소음 하나 없는 낯선 고요함 속에서 눈을 떴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발을 내디뎠다. 더 이상 아침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더 이상 민서의 투정 섞인 커피는 끓였어. 라는 말도 없다. 지금 아무도 없다. 9번 방. 오늘 아침엔 아무도 부엌 안 쓰더라. 얼른 해치워. 복도 건너에서 들려온 청소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호는 싼 라면 한 봉지와 계란 몇 개를 들고 조용히 공동 주방으로 나갔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새하얀 벽들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마치 세상에서 투명해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적어도 아직 숨쉬고 있어.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라도 먹고 있으니까. 그 후로 그는 자벽부, 인부, 청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적은 일당이었지만 그 돈은 전부 그의 손으로 번 존재의 증거였다. 그리고 저녁이면 조용한 방에 돌아와 창살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언젠가 올지도 모를 더 나은 삶을 상상했다. 어느 날 공동 세탁실에서 조용히 세탁을 하고 있던 그는 낯선 남자의 질문을 들었다. 형,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재호는 잠시 멈칫했다. 건설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이것저것 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말보다 깊은 공감이 흐른 듯했다. 친구도 가족도 아니었지만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길을 잃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조용한 생존자들. 고시원에서의 하루하루는 버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다시 조립해가는 시간이었다. 재호는 아주 작은 것들에도 고마움을 배우기 시작했다. 따뜻한 밥 한 끼, 아침의 인사 한마디, 그리고 낯선 이들이 전해주는 말 없는 위로. 그는 매일 밤 조용히 일기를 썼다. 비관도, 푸념도 아닌 기록. 자신이 제로에서 다시 일어섰다는 걸 훗날 잊지 않기 위해. 언젠가 내가 나를 되찾게 된다면 시작은 바로 이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재호는 몰랐다. 그 작고 외로운 방에서 써내려간 그 기록들이. 그리고 지금의 그 자신이 곧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운명이 될 거라는 것을. 그 이야기는 아플지도 모르지만 분명 희망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었다. 초승달이 떠오른 밤, 복도에 깔린 낡은 타일 위로 은빛 달빛이 스며들었다. 한재호는 공용 주방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엔 라면을 젓는 젓가락, 다른 손은 턱을 괜 채 김이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그 사이사이 섞인 깊은 정적이 마음을 저릿하게 했다. 그때였다. 말은 없지만 묘하게 쓸쓸한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고개를 들자 문틈에 서 있는 유리 씨가 눈에 들어왔다. 고시원의 주인이자 평소엔 조용히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인물. 방해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매일 밤 라면만 드시니 지겹지 않으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더 싸고 간단한 게 있으면 벌써 바꿨죠. 재호는 퉁명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밤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재호가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는 유리 씨가 서 있었다. 하얀 봉투를 손에 쥐고 그녀의 얼굴엔 뭔가 무너질 듯한 불안함이 감돌았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안타깝네요. 재호는 조심스레 말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결혼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전 수년째 혼자예요. 연인도 가족도 없어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이라도 제 약혼자 역할을 해주세요. 어머니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요. 이건 선물입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더 드릴 수 있어요. 재호는 봉투를 바라보다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 속엔 과거의 자신의 절망이 그대로 비쳐 있었다. 제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방 바닥에 떨어진 라면 포장을 아무 말 없이 주워드는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일 수 없다고 믿어요. 그 말에 재호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은 미소였다. 좋아요. 착한 사람 연기 해볼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환하지 않았지만 어두운 복도에 온기를 남겼다. 이틀 뒤 재호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유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안 눈이 흐릿한 할머니가 그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엄마, 이분이 제가 말했던 약혼자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눈물을 맺었다. 재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그녀를 지킬게요. 가진 모든 걸 다해. 유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간병했다. 함께 연기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호는 유리의 침묵 속에 자신과 닮은 상처가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밤 어머니의 상처를 소독한 뒤 유리는 재호 곁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믿기지 않겠지만 전 진짜 결혼을 꿈꿨어요. 근데 인생은 그럴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더라고요. 재호는 한참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어쩌면 운명은 연극처럼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요. 그 순간부터 둘 사이의 관계는 연기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감정이 조용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연기로 시작됐지만 점점 더 진짜 사랑의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병실은 어느새 세 명이 외로운 영혼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한 어머니, 사랑받고 싶어 하는 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날부터 재호와 유리는 함께 어머니를 돌봤다. 말없이도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누가 죽을 끓이고, 누가 찜질을 갈고, 누가 책을 읽어줄지. 그들은 진짜 부부처럼 보였고, 간호사들도 어느새 재호를 유리 씨 남편이라 불렀다. 피곤하지 않아요? 유리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기분을 물어봐 주네요. 재호는 병실 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유리가 나직이 말했다. 이게 언젠가 끝날 걸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두 영혼이 조용히 이어지는 음악을 나누는 듯했다.
병원에서 고시원으로 돌아갈 때마다 재호는 텅 빈 공간에 낯설음을 느꼈다. 좁고 익숙했던 방이 이제 너무 조용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유리의 발소리, 어머니를 달래던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지친 하루 끝에 침대 옆에서 잠들며 중얼거리던 소리까지 그리워졌다. 그는 메시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도착했어요. 라는 짧은 말, 커피 이모티콘 뜨거운 음료, 혹은 쓰다만 말줄임표 3개. 그가 받지 못한 날이면 조용히 침대 머리맡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사랑하는 척 연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어느 날 유리의 어머니가 재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마지막 힘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우리 딸이 다시 웃게 해줘서. 혹시 가능하다면 곁에 있어줄 수 있겠어요? 그 애는 강한 척하지만 누구보다 여린 아이예요. 재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오랜만에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따뜻했고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고요히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아프지도 후회도 없이 유리는 재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마치 진짜 남편에게 기대는 아내처럼. 그날 밤 두 사람은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장례 후 일상은 돌아온 듯 보였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대사도 역할도 없어진 그들의 관계는 낯설었다. 이젠 정말 서로의 본 모습으로만 마주해야 했다. 유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예전처럼 웃지도 먼저 다가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머물렀다. 어느 늦은 밤 고시원 부엌 낡은 노란 조명 아래 바람이 창틈을 스치며 스산하게 울렸다. 그 정적 속에서 유리가 입을 열었다. 엄마 때문이 아니라면 그래도 제 곁에 있어 주셨을까요? 재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돈도 연기도 아니고 그냥 저 때문이라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며 말했다. 앞으로의 일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유리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에는 연기가 없었다. 상처받았던 두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는 진심만이 남았다. 그 후로도 말은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함께 시장을 보고 돌아가며 요리하고 작은 거실 TV로 오래된 영화를 같이 봤다. 고시원에 누군가가 물었다. 두 분, 이제 진짜 연인 된 거죠? 유리는 얼굴이 빨개졌고 재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진짜라면 좋겠네요. 그들의 사랑은 시끄럽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조용히,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속삭임에서, 스치는 손끝에서, 서로를 익숙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에서 이 사랑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다. 아픔 속에서 자란 감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관객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에게는 충분했다. 서울의 봄은 예년보다 더디고 차가웠다. 하지만 재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유리가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단정히 묶은 머리, 헐렁한 니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이 있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조용한 연못처럼 안정되어 보였다. 서로의 상처는 소박한 밥상과 늦은 대화, 이유 없는 포옹으로 서서히 메워졌다. 그토록 무너졌던 사람이 이렇게 평온하게 사랑할 수 있을 줄은 재호 자신도 몰랐다. 하지만 평온함은 때때로 폭풍이 오기 전이 징조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서 돌아오던 길에 고시원 관리인의 다급한 전화가 왔다. 유리,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119 부른 상태예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재호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버리고 봄비가 내리는 거리로 달려갔다. 미끄러운 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상관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리는 이미 응급실에 들어가 있었다. 1시간, 2시간, 초조한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왔다. 얼굴엔 무거운 표정이 가득했다. 복부에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미 꽤 오래된 상태로 보입니다. 재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몰랐던 건가요? 아니요. 증상이 분명했어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재호는 회복실로 향했다. 유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미안해. 걱정시켜서.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유리는 시선을 돌리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조용하고 싶었어. 엄마도 너도 걱정하지 않게. 그걸 평화라고 부르는 거야?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리는 다시 그를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을 맺었다. 난 누군가를 사랑할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와줬고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 순간만이라도 지키고 싶었어. 말하면 네가 떠날까 봐 무서웠어. 재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이미 한 번 모든 걸 잃었어. 이번에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병원이든 수술실이든 지옥이든 같이 싸울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소용돌이쳤다. 검사, MRI, 수술 준비. 재호는 임시직까지 모두 포기하고 병원에 머물렀다. 죽을 끓이고 머리를 감겨주고 책을 읽어주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매일 밤 일기장에 적었다. 단 하루만이라도 더, 어제보다 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술은 6시간 넘게 걸렸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재호는 볼펜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없이 울었다. 의사가 나왔을 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제거했어요. 하지만 일부 전이 흔적이 있습니다.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복실로 달려갔다. 유리는 아직 몽롱했지만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나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어. 그리고 이번 싸움은 네가 이겼어. 다음 싸움은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그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몰랐다. 더 많은 수술, 더 많은 항암 치료, 더 많은 밤샘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다. 그는 이제 더는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가 무너질 때 곁에 남아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든 마지막까지 전장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바로 그였다. 만약 유리가 가슴에 종양을 안고 살아간다면 재호는 가슴에 유리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끝까지, 영원히. 유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생명 모니터에서 들리는 비 소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재호에게는 그것이 그녀의 생명이었다. 기계가 잠시 멈칫할 때마다 그의 심장도 함께 멎을 듯했다. 그는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 남자는 서류상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다. 유리는 여전히 몸을 가누지 못했다. 매일매일 그녀는 뼛속을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며 점점 말라갔다. 재호는 밤낮 없이 그녀 곁을 지켰다. 찬물 찜질을 해주고 토할 때 부축하며 식은 땀을 닦아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냥 눈만 떠줘. 나머지는 전부 내가 할게. 나이든 간호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가 아직 버티고 있는 이유. 그건 당신이에요. 하지만 가장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재호였다. 육체적으로 지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절망감에. 그날 밤 유리는 갑작스럽게 고열과 부정맥에 시달렸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고 경보음이 울렸다. 의료진이 몰려왔고 재호는 밖으로 밀려났다. 응급실 문이 눈앞에서 닫히는 순간 그의 가슴도 다친 듯했다. 45분, 영원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일단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가 크게 약화됐어요. 다음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호는 벽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누구도 보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제발 그녀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점점점. 3주 후
기적은 찾아왔다. 유리가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으로 천장을 보다. 그를 보았다. 안 갔네? 가려고 한 적 없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돌아왔다. 회복은 더뎠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다. 재호는 매일같이 곁을 지켰다. 힘들어하면 다독이고 웃게 만들고 만화책을 읽어주며 몰래 노트에 그녀의 회복 기록을 써내려갔다. 19일째, 유리가 죽 한 그릇에 반을 먹었다. 바나나 껍질 밟은 걸 보고 웃었다. 감사하다. 그녀는 아직 웃을 수 있다. 그러던 중 수술 후에 정밀 결과가 나왔다. 암이 간까지 일부 전이되어 있었다. 재수술은 어렵습니다. 고강도 항암 치료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유리는 울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젠 포기하면 안 될까? 재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 곁에 무릎 꿇고 손을 꼭 잡았다. 네가 걷지 못하면 내가 업고 웃지 못하면 매일 밤 이야기해줄게. 하지만 사라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 사랑을 알려준 너 자신을 위해서. 유리는 그제야 울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서. 점점점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점점 빠졌다. 매일이 전쟁이었다. 어느 날은 수액을 맞다가 실신했고 또 어느 날은 스스로 화장실조차 갈 수 없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재호는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주물러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국을 익히고 어떻게든 웃게 만들려고 애썼다. 기억나? 내가 약혼자 역할 처음 했을 때 반지 손가락도 잘못 끼웠잖아. 그땐 진짜가 될 줄 몰랐으니까. 점점점 어느 날 병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유리가 물었다. 만약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재호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살 거야. 너를 위해.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매년 오늘 네가 이 질문을 했던 날 매운 미역국을 끓여 혼자 먹을 거야. 그리고 널 위해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거야. 유리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옆에서 같이 먹을 수 있게 더 버텨볼게. 창밖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 남아있었다.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을 함께 살아가기로 손을 맞잡았다. 이 사랑은 이유가 있어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조건이 있어 지속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있음으로써 완성되는 가장 깊고 단단한 사랑이었다. 유리는 항암치료 4차를 지나며 점점 말라갔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빛은 자주 멍하니 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걷기 위해, 한 숟가락이라도 삼키기 위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 곁엔 항상 재호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 복도에 설치된 공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뉴스가 그들의 공기를 흔들었다. 보험 사기 사건 발생, 위장이혼과 가짜 혼인신고를 통한 가족 병간호 수당 수령 등 수사 확대 중. 뉴스는 단순히 지나가는 정보처럼 들렸지만 이틀 후 병원 행정팀이 두 사람을 따로 불렀다. 수상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유리가 병원비 일부를 재호 명의로 청구한 적이 있었고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돼 있음에도 가족관계 증명에서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것이다.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유리는 당황했고 재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는 처음엔 연기였습니다. 그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부 진심입니다. 병원은 규정상 조사를 외부로 이관해야 했고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복도와 간호 스테이션을 지나 인터넷 포털과 SNS에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가짜 남편? 사랑을 연기하다 진심됐다고? 댓글은 반반으로 갈렸다.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위심과 조롱은 날카로웠다. 가장 잔인했던 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 기자의 말이었다. 두 분, 영화로 만들 생각 없으세요? 유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내 인생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재호에게 말했다. 우리
고시원으로 돌아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그 좁은 방. 난 거기가 더 숨 쉴 수 있었던 것 같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틀 뒤 그들은 병원을 자진 퇴원했다. 치료는 외래로 바꾸고 조용히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방은 여전히 작았고 창문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 속에 있는 공기만은 더 깊고 더 따뜻했다. 유리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함께 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기적이었단 걸. 그녀가 다리 저린 걸음으로 창가에 앉았을 때 재호는 작고 낡은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는 잡음 속에서 간신히 음악 하나를 찾아냈다. 조용한 기타 선율 위로 흘러나온 가사. 내일이 온다면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유리는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 병실에서 보였던 약한 미소와 달랐다. 살아있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재호는 확신했다. 그들은 다시 삶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엔 닫히지 않는 스스로 열어버린 문 앞에서. 그리고 그 문 너머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은 조용히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더 따뜻해졌고 유리 위 얼굴에도 그 빛이 닿았다. 항암 치료는 끝났고 재검진 결과는 안정적이라는 말로 돌아왔다.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이대로 회복된다면 완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없이 유리 위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봄은 지독했지만 여름은 다정하게 찾아왔다. 이제 유리는 하루에 2번 가까운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재호는 간단한 온라인 편집 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밤이면 둘이 함께 만든 우리만의 영화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이젠 더 이상 병원 침대가 아닌 고시원 좁은 침대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웃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리는 식탁에 앉아있던 재호에게 물었다. 혹시 지금이라도 진짜 프러포즈 해줄래? 재호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미소 지었다. 그는 침대 밑 서랍에서 오래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처음 연극처럼 끼워줬던 그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번엔 진짜야. 나랑 남은 인생 같이 살아줄래? 유리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고시원은 조용했지만 그 방 하나만큼은 가득 찬 사랑으로 숨쉬고 있었다. 몇 달 뒤 그들은 아주 작은 예식을 열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축복했다. 유리는 턱없이 작은 드레스를 입었고 재호는 빌린 셔츠를 다림질해서 입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는 신랑 신부였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우린 원래 진짜였어. 다만 세상이 몰랐을 뿐. 시간은 계속 흐른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검소하고 때론 버겁다. 하지만 그들은 안다. 아무리 좁은 방이라도 사랑이 함께라면 그곳이 가장 넓은 세상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 말해줄 것이다. 엄마 아빠는 아주 작은 방에서 서로를 지켜보다가 사랑하게 되었단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